하워드 막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0%대 금리를 다시 보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다. 하워드 막스가 얘기하고 있는 건 둔화 쪽입니까? 침체 쪽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침체 같아요. 일단은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신용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노란색이 그 이머징 마켓이고 그다음에 밑에가 미국의 하이힐드. 전구가 위에 있었잖아요. 이머징 마켓 부분에서 크게 크라이시스가 안 일어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 미국에서 여기서 진짜로 둔화가 나타나면 나머지 이머징 마켓은 힘들 수 있거든요. 오크트리가 전망했던 거는 2024년도 경제 둔화될 거다. 근데 침체는 아니다. 저평가된 가치주들을 사라. 이래 기술주 같은 경우 저는 차별하지 하락할 것 같진 않아요. 가치주 안에서 롱숏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투자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오크트리가 얘기한 건 부실 자산이 한 번 생길 거고 그때 투자를 해라. 이게 핵심적인 거잖아요. 용감하게 사라. 왜냐하면 완전 침체가 돼서 돈을 못 받을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월가 투자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분이 2024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지, 그리고 여기에 또 케빈강 대표님의 생각까지 섞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모셔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말씀해 드린 것처럼, 예고해 주신 것처럼 하워드 막스 회장의 2024년 전망입니다. 네, 분기 투자 레터라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보내주고 뭐 이러는 이제 홈페이지도 올라와 있고 네. 이런 투자 레터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 내년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기 회사 오크트리 회사에 있는 분들이 이제 유망 섹터라는 부분들을 하나씩 찍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제일 제목이 What's Normal이에요. 뭐가 정상이냐. 그래서 지금 실제로 과거에 저희가 0%대를 받잖아요. 금리를. 그렇죠. 근데 그거 정상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결론적으로 딱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로 금리를 사실상 상당히 좀 오래 봤죠. 10년 가까이 봐서 봤으니까. 이게 정상이고 네. 지금이 비정상. 정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과거 10년이 정상이 아니었어 라는 게 지금 하워드 막스의 얘기고 저도 약간 여기에 동의를 해서 네. 이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네. 금리랑 인플레가 두 개의 관계가 어떤 게 정상이야? 이런 질문으로 출발을 해요. 그러면서 2009년에서 2020년까지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2%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막 했는데 달성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계속 빼는 거예요. 2% 인플레이션 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계속 빼고 해서 유럽이랑 일본은 마이너스까지 갔죠. 그리고 뺐는데도 2%를 잘 달성을 못 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2021년도, 2022년도에 갑자기 인플레가 올라갔죠. 그렇죠? 그 이유는 그냥 돈을 풀어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돈을 풀어서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연준이 솔직히 지금 와서 저렇게 막 금리를 열심히 올리지만 파월 나와서 계속 트랜지터리 뭐 일시적이야 인플레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거 1년밖에 안 됐어요. 네. 네. 그랬는데 갑자기 결국 입장 바꿔가지고 금리 인상을 빠바박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5%대가 돼버렸죠. 5%대가 돼버렸고 이제 와서 이제 다 내년에 내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리긴 분명히 내리죠. 이미 고점을 찍었고 그쵸? 5.5로 고점을 찍은 건 이제 거의 확실하게 됐고 근데 과연 이 2%의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금리 이 두 개가 실제로 관리가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음표를 던져요. 네. 그렇게 과거에 수십 년 동안 2%를 맞추려고 해서 금리를 움직여봤는데 못 맞췄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아니라고 우기다가 결국 안 돼서 올리게 됐고 근데 과연 니네가 이거 인플레이션 조절할 수 있는 거 맞아? 이런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과거와 같이 0%대 금리를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게 하워드 막스의 생각이고 그 이유는 저도 계속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세계화 둔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결국 미중 문제인 거죠. 거기서 싼 물건 안 나오고 거기 물건값 올라갔는데 이미 거기서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없앨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노조의 영향력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들어요. 예를. 그래서 세계화 둔화와 노조 영향력이 커져서 이제 2% 미만의 인플레이션을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 지속하게 되지는 어렵지 않겠냐. 그리고 과거를 잘 생각해 보면 0%대 금리는 별로 원래 없었고 과거의 경험을 보면 지금 2%가 됐다고 치더라도 0% 금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예,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 너무 0%대 금리를 너무 열심히 봐왔다. 익숙해서 그렇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정상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그림 하나를 그냥
프레드에서 가져왔는데 네. 그냥 코어 CPI하고 페드 펀드 레이트예요. 근데 그림 쭉 보시면은 파란색이 CPI거든요.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보시면은 그 페드 펀드보다 아래에 있었죠. 그죠? 계속 아래에 있다가 잠깐 내려갔다가 잠깐 했다가 이제 2001년도 때 닷컴 버블이었죠. 이때 닷컴 버블일 때 리세션 왔을 때 잠깐씩 변했는데 그 다음에 리세션도 아닌데 계속 아래에 있죠. 금리가 0이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0 이걸로 쭉 간 거잖아요. 네네. 그랬다가 15년대 때 다시 올리려고 열심히 했다가 코로나 때 그냥 한 번에 내려와서 아니야 하다가 지금 막 올려서 여기까지 올랐죠. 네. 이걸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왼쪽 보시면은 2007년도 때 돈 풀었던 거 서프라임 때 그때 하고 나서 금리 올렸던 시기와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이미 올라왔고 근데 이때도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밑에서 보시면 지금 쭉 한 90년도 부터 쭉 보셔도 한 2% 정도보다 위에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때 금리도 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때 금리를 확 왜 낮췄나 하면 기본적으로 경기가 안 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오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계속 낮춰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밑에까지 내려와서 보니까 2%를 맞춰보려고 여기 네, 아까 네. 하드막스 얘기한 것처럼 2%를 맞춰보려고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얘가 안 올라왔었잖아요. 계속 CPI가 안 올라왔었는데 그게 결국은 돈을 푸니까 올라왔고 여기서도 풀었었는데도 결국 안 올라왔었던 거거든요. 그죠? 그 푼 걸 좀 줄이다가 코로나를 맞은 거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볼 때 하워드 막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쉽게 0%대 금리를 다시 보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좀 오랫동안 익숙해온 제로 금리는 노말이 아니었을 수 있고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걸 다시 길게 보면 오기도 좀 힘들 수 힘들 있다.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뭐 한 2%, 3%는 충분히 갈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2%대를 계속 유지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2%, 뭐 1%, 뭐 1%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목표가 2니까 네. 2까지 갔다고 치더라도 금리가 그렇게 낮아지긴 되게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는 2024년도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과거 13년 그리고 40년과는 매우 다르게 최근에 성공했던 투자 전략들이 과거 같은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 라는 걸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가 밀고 있는 전략을 얘기를 해요. 오크트리가 밀고 있는 2024년도 전략을 얘기를 해요. 뭐 늘 그렇죠. 네, 늘 그렇죠. 근데 그 주식 쪽은 별로 없어요. 다 네. 대출이에요, 결국은. 대출? 대출 관련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정금리 상품들에 대한 투자를 얘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 전체를 보면 그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그 막 디스트레스 에셋 그러니까 이제 막 신용 부도난 채권들 뭐 이런 것들 사라는 유예요. 거의.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럼 내년에 언젠가 침체가 올 거고 그 침체가 왔을 때 그때 폭락하면은 줍줍해라. 네. 크레딧 물건들을 그러니까 신용에 관련된 거. 경제 둔화와 침체는 엄연히 다르죠. 좀 다르잖아요. 네. 지금 이 하워드 막스가 얘기하고 있는 건 둔화 쪽입니까? 침체 쪽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침체 같아요. 왜냐하면 침체가 아니라면 침체라는 표현보다는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일단은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신용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씩 가서 보시면은 네. 제일 첫 번째 공통점들이 있어요.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것에 리퀴드 크레딧이라고 부르면서 리세션 2.0이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둔화될 거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침체는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둔화라고 해도 계속적으로 이제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예. 그래서 5%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과잉 그러니까 저축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도 이미 올라왔잖아요. 어쨌든 내린다고 치더라도 내년에 한 4%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5.5에서 내린다고 치더라도.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둔화될 수밖에 없다. 왜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레버리지 대출이 이제 시장이 생길 거라는 이유가 뭐냐면 금리 높은 채로 2년, 3년 유지를 이제 2년째 정도 유지가 되잖아요. 내년 되면. 그러면 결국 부도가 날 거야. 그러면은 부도가 나면은 그 대출 시장이 무너지면 싼 것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기회적 투자자, 오퍼튜니스틱 인베스터라 그러는데 하이에나 같은 거죠. 이미 망가진 것들 네. 사라. IMF 때 우리나라 들어와서 산 것도 다 저런 애들이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런 식의 투자를 해라. 그래서 과거 대비로 보면은 그래도 채무 불이행 채권이 되게 이제 비율적으로 낮아질 수 있지만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훨씬 더 커졌을 거 아니에요. 네. 모수가 분모가. 그런데
금액상으로는 훨씬 더 커져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수가 너무 커졌으니까. 그래서 살만한 게 생길 거다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CLO라는 게 있어요. 담보부 대출 채권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출들을 모아서 파는 거예요. 채권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이런 것들이 뭉쳐져 가지고 이제 서브프라임을 만들었던 그렇죠. 건데, 걔네들 중에도 자기 자본을 얘기해요. 걔네 중에도 이제 시니어, 메자닌, 주니어라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담보 있는 거, 아. 담보 중간쯤 있는 거, 담보 하나도 없는 거. 이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담보 없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담보도 없는 제일 바닥에 있는 거가 왕창 빠질 것 같으니까, 그럼 이제 싸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레버리지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망가졌다 그러면은 에쿼티는 막 50, 70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안 망가지게 되면은 100으로 상환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들도 생각보다 되게 수익률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식보다 더 좋아요. 왜냐하면 네, 주식보다 좋겠죠. 막 원금 다 날렸어라고 했다 갑자기 원금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걸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게 하이힐드 본드, 고위험 채권들. 지금도 뭐 어느 정도 신용 품질이 지금도 좋아요. 신용도가 좋아서 지금도 가격상으로는 괜찮은데 나중에 나빠질 것 같으니까 그 나빠졌을 때 사라. 그리고 그럴 살 기회를 제공할 것 같다, 내년에. 그러면서 지금 하이힐드 본드들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 평균 대비 시큐어드, 그러니까 담보가 있는 거예요. 담보가 있는 형태가 62% 정도의 담보를 가지고 있는 형태여서 과거보다 담보가 있는 형태의 하이힐드 본드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더 안전하잖아요. 뭐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담보를 잡고 있는 하이힐드 채권들이 많으니까 이번에 빠질 땐 사도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 부동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유럽 부동산은 밸류에이션 하락하고 유럽 은행들이 대출 안 늘어주고 있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 망가질 거고, 망가지고 나면은 그때 가서 사라. 그리고 유럽이 미국보다 주택담보대출이나 담보부 증권들 이런 것들이 거래가 많이 안 돼요. 미국이 제일 잘 돼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CLO 이런 것들로 은행에서 나온 대출들을 막 상품을 만들어 팔아서 리사이클링 되고 그게 시장 가격이 형성되고 이러는 나라가 그리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그게 적다. 그래서 결국은 돈이 없을 거다. 한마디로 중간에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니, 여기까지만 봐도 뭔가 망가질 싸하죠? 거다. 네. 망가질 거고 그렇게 무너지는 것들 기회를 봐서 그걸 사라. 투자 기회로 삼아라. 삼아라가 전반적으로 지금 네, 딱 그렇잖아요. 느껴지시죠? 네. 어. 그래서 이 리얼 에스테이트도 똑같아요. 유럽 부동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돈이 모자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져서 망가지면 아까 그 CLO랑도 비슷하죠. 네네. 없어져서 망가지면 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언스 랜딩. 저게 뭐냐면 바이오텍 주식들이 지금까지 역사상 3년 동안 계속 언더퍼폼 했어요. 올해 IT가 되게 좋았는데 바이오는 다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들이 다 엉망이 됐는데 그 바이오에 대해서도 꼭 주식 이런 거 말고 걔네들이 나름 펀딩 받아서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망가지면 그냥 걔네들한테 대출을 해줘라. 예. 돈이 없어질 것 같아. 네. 고금리로 대출을 해줘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출 채권을 사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대출 쪽에 있는 부분들을 또 사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까운 게 지금 이제 이머징 마켓 대시라 그래서 신흥국 채권, 우리나라 채권, 뭐 기타. 네네. 근데 생각보다 국채를 생각해 보면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은데 뭐 우리나라 걸 왜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경기 자체가 이제 리스크 온이 되면 이머징 마켓 쪽 커런시 통화 부분에서 강세가 되잖아요. 원화가 환율. 네. 환율이 네. 예. 통화 부분에서 환율이 강세가 되기 때문에 이 이머징 마켓 채권들을 사라. 이미 방향성 자체는 좀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잖아요. 있죠. 이미 네.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 내년에도 그쪽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2022년 초에 미국 금리가 좋아지니까 이머징 마켓 채권들을 다 팔고 550억 불 정도가 전부 다 이제 리테일 펀드가 없어지고 다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플러스 실질 수익률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가 있었으니까 금리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머징 마켓 채권들이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 쭉 차트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지금 노란색이 그 이머징 마켓이고, 그 다음에 밑에가 미국의 하이힐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두 개 차이인데 당연히 계속 전 구간 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이머징 마켓 부분에서 크게 크라이시스가 안 일어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왜냐면
미국에서 여기서 진짜로 둔화가 나타나면 나머지 이머징 마켓은 힘들 수 있거든요. 제가 둔화 정도면 나머지 애들은 더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좀 안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 그림을 이제 얘기를 해보면 오크트리가 전망했던 거는 2024년도 경제 둔화될 거다. 근데 침체는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아직도 탄탄하다. 고용도 좋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소비가 좋기 때문에 아직은 탄탄하다. 그래서 계속 저희도 얘기하는 거지만 소비가 유지되는 거를 계속 관찰을 좀 해야 한다. 소비가 무너지면은 결국 고용도 무너질 거고 그러면 경제가 무너질 거니까 일단은 제일 앞부분에서 소비에서 보여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비를 계속 보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둔화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침체는 아니라 그러는데 둔화와 침체는 아주 가깝죠. 굉장히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를 봐야 되겠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 혼조세를 보일 거다. 그리고 기술주 같은 거 고평가여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가치주는 저평가된 데들이 있으니까 저평가된 가치주들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또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기술주 같은 경우 저는 차별하지 하락할 것 같진 않아요. 어떤 건 기술주는? 좋고 어떤 건 나빠서 기술주 안에서 롱숏이 일어날 거고 가치주 안에서 롱숏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투자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부실자산 투자 전망. 지금 오크트리가 얘기한 건 부실자산이 한 번 생길 거고 그때 투자를 해라. 이게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기본적으로 둔화되고 약간은 잘못되면 침체까지 될 수 있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디스트레스 애셋, 그러니까 부실 자산들이 생길 거고 그 부실 자산들이 생겼을 때 용감하게 사라. 왜냐하면 완전 침체가 돼서 돈을 못 받을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완전 침체가 돼서 진짜 못 받을 돈이 돼서 진짜 부도가 나는 상태가 된다면 저기다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가 빠졌을 때 사라고 얘기하는 거랑 되게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는 기회적 투자자라는 얘기를 썼지만 그냥 떨어지면 사는 줍줍을 해라. 뭐 이런 얘기랑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시지만 뭐 일부 부분 이머징 마켓에 네. 미국이 좀 어려워질 경우 이머징 마켓의 경기라든가 네. 네. 뭐 기술주에 있어서도 하락한다고 네. 얘기하지만 저는 그냥 롱숏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기술주 중에 좋은 주식은 계속 또 갈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또 달리하시고요. 대표님이 약간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계셨군요. 네, 안 좋게 봤죠. 네. 아, 동의한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이제 섞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전반적인 내용에서 오늘 좀 확실하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시장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테이블랩의 케빈 강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